섣불리 적을 만들지 마라. 직장에서 껄끄러운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교감이 잘 되는 호감 그룹은 전체 20% 정도다. 서로 사무적인 관계인 평범하고 중립적인 그룹이 60%쯤 된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비호감 그룹이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런 20%에 해당하는 비호감 그룹과의 관계 설정일 때가 많다. 다시 말해 이들과의 관계만 잘 풀어가면 직장 생활은 확실히 더 편해진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 설령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상대방도 알아차린다. 표정이나 말투 등 태도에서 티가 나기 때문이다. 물론 껄끄러운 사람들과는 물리적으로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다. 너무 가까이에서 자주 보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너무 멀리하거나 배척하면 적대적인 감정이 전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비호감인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괜한 음해성 발언을 듣거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 한 명이 작정하고 적이 되면 열 친구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비호감인 사람일수록 마주칠 때 더 정중하게 대하며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서로 조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미 사이가 멀어졌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상대를 너무 미워하진 말자. 서로 안 보고 살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내게도 큰 스트레스다.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를 비호감이라 여기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적을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 회사에서 적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해 창피를 주는 것이다. 물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어떤 잘못이든 다른 사람 앞이어서는 안 된다.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회의실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핀잔을 듣는 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건 당연하고 아무 잘못 없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해진다. 그러니 잘못은 둘이 있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차분하게 지적해야 한다. 반대로 칭찬할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도 좋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을 꼭 집어서 과하지 않게 칭찬하면 상대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이다. 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사나 친구가 누군가의 험담을 하며 편을 가르려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이면 그 사람과도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소위 말해서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타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편에 서길 바라는 리더의 요구에 응해 그의 라인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레 다른 편 사람들과는 적이 되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그와 운명을 함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상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나머지는 줄줄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줄서기 문화가 한국 조직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특정 인맥을 강조하는 문화는 뒤끝이 좋지 않다. 험담하기 좋아하고 남을 쉽게 배척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가깝게 지내지 않는 편이 좋다. 한비자가 즐겨 사용했던 맹구지환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송나라에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심도 좋고 친절하게 장사를 잘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개가 늘 사납게 지저대고 위협을 하니 손님이 주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시기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온다. 한 명의 아군을 얻는 대신 수십 명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운 관계의 기술일 수도 있겠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말만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다 된 것처럼 허풍이 심한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조심성이 많고
신중해서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도 있다.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저지르지는 못하고 준비 단계에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저질러야 한다. 완벽한 계획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든지 첫걸음이 힘들지 일단 시작해야 앞으로 굴러간다. 시작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일이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방향 전환도 쉽고 가속 페달을 밟기도 쉽다. 일단 출발하면 나머지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완벽해진 후에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생각만 오래 하고 실행을 늦출수록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기회만 놓칠 뿐이다. 미국 경영학자인 로버트 론스타트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해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다. 우선 실패한 사람들은 상황이 완벽해질 것을 기다렸다. 반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일단 저질렀다.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시작 후에 그 안에서 직접 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로써 뜻하지 않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시작을 해봐야 보이는 게 있는데 이른바 통로의 원리가 그렇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관찰하고 준비해봤자 통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는 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영웅 패튼 장군도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괜찮은 계획이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라고 말했다. 나도 그의 말에 100% 동의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우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자. 준비만 오래 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시작해야 기회가 눈에 보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마치 근육과도 같다. 평소에 자주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여우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포도를 보며 저 포도는 너무 시고 맛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가버린다. 자신의 능력으로 포도를 먹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노력할 가치가 없는 신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의 여우처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도전도 해보지 않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저거 돼봤자 별거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인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열심히 하지도 않은 채 어차피 진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삼아 하는 거니까라며 멋쩍게 딴청을 부린다.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핑계를 만드는 꼴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물은 얻지 못한 채 모든 게 흐지부지 된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전력을 다해본 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선 시작하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의외의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포스트잇도 접착제를 만들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었던 희대의 히트 상품이다. 완벽해진 후에 시작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제품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적당한 제약이 건강함을 만든다. 밥벌이는 고단한 일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붐비는 사람과 차 사이를 뚫고 출근해 하루 종일 반복적인 일을 하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쌓인다. 돈만 있다면 고된 일 따위 다 내팽개치고 휴양지를 돌아다니며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텐데 그건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까? 고교 동창인 한 친구도 이런 꿈을 꾸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이민 초기에는 언어도 서툴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서 매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살았단다.
그런데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웬만한 한국 직장의 월급 수준은 되었다. 이런 게 세계적인 복지국가의 힘인가?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건 실업 상태에 있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었다고 한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꿈꾸던 삶을 실현했다. 일하는 대신 골프, 바다낚시, 수영 등을 즐겼다. 한국에 비해 들어가는 돈도 적었기에 고된 직장 생활에 한풀이라도 하듯 원 없이 즐겼다. 넓고 깨끗한 해변에 따뜻한 햇살까지 더없이 좋은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니 여유로운 삶은 무료한 삶이 되었고 피곤하게만 느껴졌던 인간관계도 너무 그리워졌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 파라다이스를 찾아 떠났지만 정작 파라다이스를 견디지 못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인간에겐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적당한 제약이 필요하다. 과일나무의 가지치기를 생각해보자. 과일나무가 균형 잡힌 성장과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가지치기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햇볕이 골고루 들어가게 되고 나무의 형태 또한 잡아주며 열매 역시 고르게 달린다. 무조건 제멋대로 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제약이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아는 한 작가도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며 아무런 제약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내 마음대로 살면 마냥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몸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허리를 구부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당장은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허리를 망치는 자세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일상에서 적당한 제약이 사라지면 우리 삶은 균형을 잃는다. 지나친 얽매임만큼이나 지나친 자유도 우리에게 해롭다. 반면 적당한 제약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장기 휴가보다 정기적 휴식을 선호한다. 장기 휴가는 삶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게 만들며 또 휴가 이후엔 후유증도 크다. 대신 바쁜 와중에 짬을 내어 즐기는 휴가는 그야말로 꿀맛이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들이킬 때 같은 맥주라도 그 맛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에 제약을 가하는 여러 의무와 책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나라는 나무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가지치기라고 생각하자. 운동을 위해 고용한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존재라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하는 동반자인 셈이다. 그러니 제약에서 벗어난 삶을 꿈꾸지 말고 그 제약 안에서 당신의 자유를 완성하자. 건강한 삶이란 적정한 제약 안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어른의 재미에서 가져왔다. 동료나 상사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없다. 만약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면 운 나쁘게도 자신과 영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었을 뿐이다. 직장의 인간관계는 말하자면 제비뽑기로 만들어진 관계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른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어렵고 복잡하다. 그럴수록 관계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들을 의도적으로 너무 멀리하거나 배척하면 적대적인 감정이 전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저자의 말대로 한 명이 작정하고 적이 되면 10친구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며 불편한 사람과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